안녕하십니까. 네. 코모키 비누과 이상훈입니다. 또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네.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이제 벌써 올해의 마지막 이제 12월 달입니다. 2024 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 거의 끝이 납니다. 최근에 인제 날씨가 엄청 추워진 거 말고 인제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미 독감에 걸리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이죠. 12월 초중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전부터 독감 환자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그 2주 사이에 엄청난 숫자의 환자들이 이 독감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감기 몸살 때문에 열 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찔러서 검사를 하면 10명 중에 9 명이 독감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독감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독감이 유행은 항상 뭐 이맘때면 유행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작년에는 이맘때 인제 코로나가 유행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독감이 작년 코로나만큼 보다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주변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 독감이 유행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 지금이 이제 제일 유행할 시즌이기도 하고 원래는 저희들이 인제 그 독감 백신을 저희들이 매년 한 10월 9월 말부터 10월 초중순에 독감 백신을 인제 예방 접종을 해 드리는데 예년에 비해서 독감 백신을 맞는 환자들의 숫자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는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백신에 대한 뭐 이상한 뭐 괴소문들 때문에 불신이 많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그로 인해서 그런지 백신을 맞은 숫자가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인제 의사들끼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올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백신 맞는 사람도 적고 하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스크 쓰십시오. 지하철이나 이런 데 마스크 쓰시고 예 고열이 나고 몸살이 심하면 거의 독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감은 뭐 요즘은 아주 뭐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죠. 뭐 타미플루 아시다시피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해서 드시거나 또 요즘은 뭐 주사제로 나와서 한 15분 20분 수액으로 맞으면 5 일씩 타미플루를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주사도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씩 받겠습니다. 버블버블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혹시 스트랩실 가드와 복용 부작용이 있나요? 기침 때문에 먹고 있는데 최대 복용이 있는지 모르고 막 먹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스트랩실이 어떤 약인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스트랩실이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약국에서 파는 그 감기 약의 종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 복용량이 얼마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크게 뭐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게 아니면 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요? 스트랩시라는 약이 아마 뭐 하루에 3번 먹는 건데 4번 5번 정도 먹는 걸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약을 사시면 그 약 봉투 안에 그런 뭐 용법 용량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약은 심한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에 2배 정도 그러니까 하루 3번 먹는 그 뭐 50 밀리를 먹으라 그런다 그러면 한 100 밀리까지 정량해서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뭐 단순히 처방약뿐만 아니라 이런 매약하는 거 있죠. 약국에서 먹는 약들도 그 약사나 뭐 이런 처방전에 나와 있는 그 용량이나 용법을 지키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어 최대 복용량이나 최소 뭐 복용량 같은 것들이 아마 그 약 약 봉투 안에 처방전 뭐죠? 처방 내용 이런 내용 설명서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적혀 있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리안 님.
콧물이 비운두천장에 고여 있다가 코를 풀면 앞으로 꽤 나오는데 평소에도 그렇고 콧물이 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나 가래로 빠져나오질 않는다. 주로 앞으로는 꽤 나오는데 뒤로는 잘 안 넘어간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인데 큐리아님하고 반대되는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콧물이 앞으로는 잘 안 나오고 자꾸 뒤로 넘어가서 문제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제 큐리아님 같은 경우는 뒤로 안 넘어가고 자꾸 앞으로 나오니까 문제다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게 더 뭐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있죠. 콧물의 양이죠. 목으로 넘어가든 앞으로 나오든 그 양이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뭐 목으로 넘어가느냐 앞으로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코가 정상적이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 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 앞으로 나오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당연히 콧물은 주로 앞으로 나오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고 대신에 이럴 수는 있죠. 왼쪽 코에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오른쪽은 잘 안 나온다. 그럼 코뼈가 휘어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콧물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냐, 코가 너무 건조하냐 이런 쪽을 문제를 삼으셔야지 이게 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고 앞으로 나오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리스크님, 2년 전부터 귀가 가렵고 가끔 아프고 살짝 멍멍하고 비행기 내릴 때 폭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귀가 가렵고 가끔 아프고 살짝 멍멍하고 비행기 내릴 때는 폭소리가 난다. 뭐 비행기 내릴 때는 기압차가 나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어떨 때는 귀가 멍멍하다가 내리면서 이제 뻥 뚫리면서 소리가 날 수는 있죠. 그건 정상일 거고요. 근데 귀가 가려운 게 어느 정도 가렵냐면 가끔 한 번씩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만져야 될 정도는 저도 가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귀가 가려워서 계속 귀를 후벼야 되고 이렇게 만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고 자다고 일어나서 귀를 막 가려워서 긁어야 되고 이렇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가끔 아프다는 것도 뭐 아파 가지고 잠을 깬다든가 귀가 아픈 바람에 뭐 어디 집중을 못 하고 아파서 뭐 진통제나 소염제를 먹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가끔 한 번씩 콕콕 쑤시다가 뭐 약을 먹거나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큰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뭐 머리 아프고 우리가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런 팔다리가 약간 쑤신다고 해서 여기 무슨 특별한 병이 있어야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고 병원에 가서 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아주 드물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비인후과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다니시는 이비인후과 말고 다른 이비인후과를 한 번만 더 가 보시고 그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초코라떼님. 독감이나 감기 이후에 한 달 넘게 기침이 안 그치면 폐 문제인가요? 내과에서 엑스레이 찍어야 할까요? 예. 독감이나 감기가 걸리고 나면 독감이 일반 감기는 상관이 없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감기 끝에 독감의 증상 끝에 독감이 다 낫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기침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독감만 그런 건 아니죠. 코로나 여러분들이 코비드 감염, 코로나 감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코로나 감염 후에 기침을 한 달, 두 달 뭐 아니면 지금까지도 기침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호흡기 감염 심한 호흡기 감염 이후에는 기침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심한 호흡기 감염의 가장 많은 그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폐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독감도 마찬가지로 그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이나 코로나를 조심하자고 그러고 뭐 백신도 맞고 안 걸리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만약에 독감이나 감기 후에 기침이 계속된다. 폐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폐렴이 보통 처음부터 폐렴하고 오지 않습니다. 보통 감기나 독감 같은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폐의 문제를 체크해 봤는데 폐는 뭐 엑스레이상으로도 깨끗하고 뭐 호흡음이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그래도 기침을 계속한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과에서 엑스레이 찍어 보시는 거 한 달 넘게 기침을 하면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찍어 보십시오. 찍어 보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심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그냥 차츰차츰 대응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폐렴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치료를 아주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기침을 하시게 되면 엑스레이 찍어 보는 게 좋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경우에 폐렴이 많으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한 달 넘게 기침을 하는 사람 10 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실제로 폐렴이나 이렇게 문제되는 사람은 한 뭐 많으면 한 20-30%, 나머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제일 흔한 것들이 인제 천식, 요즘 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관지형 천식이라고 해서 기관지 쪽이 독감이나 이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굉장히 예민해져서 약간의 뭐 찬 공기, 건조한 공기, 아니면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좀 목에 뭐 이 자극이 간다든가 이런 것만 해도 인제 자극이 되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그런 기관지형 천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역류성 인후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역류성 인후염이 악화돼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럴 때 이게 폐의 문제는 아니냐, 폐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인제 환자 본인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인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기침을 하면 '낫겠지, 낫겠지.' 하면서 병원을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감기 때는 상관없지만 독감 이후에, 독감이나 코로나 감염 후에 기침이 오래가는 경우에는 낫겠지, 낫겠지 하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작용, 폐렴 외에도 축농증이나 뭐 부위동염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 천식 같은 경우에도 천식형 기관지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카리 님. 비중격 교정술을 2번 했는데 아직도 휘어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앞쪽 부분은 잘 펴져 있는데 뒤쪽이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세 번째 수술은 많이 위험할까요? 너무 답답한데 너클로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자, 비중격 수술을 2번 했는데 아직도 휘어 있다는 평이 많다. 자, 비중격 수술, 우리 카라 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비중격이 똑바로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0 명을 붙잡아 놓고 그 사람들 코를 들여봤을 때 정가운데 똑바로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3 명이 안 된다는 거죠. 10명 중에 7 명은 어느 한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중앙에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수술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카린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직도 휘어 있다. 그럼 아직도 휘어 있다는 거는 어느 한쪽은 넓고 어느 한쪽은 좁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꼭 중앙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중격 교정술을 하는 이유는 코가 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휘어진 코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할 때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격 교정술 2번 하고 지금 숨 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코뼈가 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7 명이 휘어 있어도, 저도 코뼈가 휘어 있거든요. 코 안쪽을 보면 저는 인제 어느 쪽이 막혀 있는 오른쪽이 더 좁습니다. 왼쪽이 더 넓고. 뭐 숨 쉬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수술도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인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코로 숨쉬기가 너무 힘들고, 감기 걸렸을 때 뭐 코맹맹이 소리도 너무 심하고, 축농증이 한쪽 코에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서 코뼈를 펴 주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2번을 수술을 하셨고 지금 현재 불편한 게 없다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게다가 어 앞쪽은 잘 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코뼈 수술을 할 때 앞쪽 부분이 막히는 게, 앞쪽 부분이 휘어 있는 게 코를 막히는 거의 원인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이 잘 펴져 있고 뒤쪽이 휘어 있다 그러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뼈는 앞쪽이 휘어 있는 게 코를 숨 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도 어디를 주로 해 주냐면 앞쪽 수술을 더 열심히 합니다, 의사들이. 앞쪽만 잘 펴지게 하는 게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쪽이 잘 펴져 있고 뒤쪽은 좀 구부러져 있다고 한다면 뭐 크게 숨 쉬는 데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너골로 수술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꾸 옆에서 휘어 있다, 의사들이 휘어 있다고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코는 자기가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답답하다는 데 이 초점을 맞춰서
코가 막혀 있나 안 막혀 있나를 자꾸 찾다 보면 항상 막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는 한쪽에 항상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가 막혀 있나를 보지 마시고 항상 어느 한쪽이라도 뚫려 있나 안 뚫려 있나를 보십시오. 한쪽이라도 뚫려 있냐 안 뚫려 있냐 이렇게 한쪽만 잘 숨을 쉬어 주고 뚫려 있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데이비드 림님. 귀에 머리를 돌릴 때나 침 삼킬 때 귀 속에서 푸석푸석 소리가 난다. 귀에 머리를 이렇게 돌리거나 침을 삼킬 때 귀에서 푸석푸석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귀 안에 귀지라든가 머리카락 뭔가 이렇게 고막하고 귀 외이도에 뭔가가 들어있는 경우일 때 많이 있거든요. 푸석푸석 소리가 나고 뭐 찌극찌극 소리가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관이라고 해서 귀하고 코를 연결해 주는 그 이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경우가 있는데 뭐 머리 돌릴 때는 이럴 때 자꾸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일단 이비인후과 가셔서 귀 안에 뭐 귀지나 이런 게 머리카락 같은 게 들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고 그런 걸 제거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다른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밤새꼼님.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보통 코도 휘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면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고 하죠. 그게 똑같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면이 대칭으로 똑같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 뭐 자랄 때 그 부비동이라든가 이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얼굴에 이게 생기는 크기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성장기에. 그래서 앞면이 똑같이 양쪽이 대칭이 된 사람은 잘 없어요. 자기의 왼쪽 얼굴하고 오른쪽은 쪼끔씩 다르게 약간씩은 다르게 그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쪼금씩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보통 코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 칸막이뼈 비중격은 10명 중에 7 명이 휘어 있지만 코 겉모양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코 겉모양 이 외비가 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외상에 의해서 비대칭이 생깁니다. 뭐 옛날에 누구한테 주먹으로 맞았다든가 뭐 어디에 부딪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코뼈의 이 코 겉 이 비골의 이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코뼈가 휘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상이 없다면 안면 비대칭 그 코가 휘어 있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있다고 해서 보통 코가 휘어 있지는 않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람단님. 림프질이나 임파선 문제가 호흡을 불편하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전문을 보는 면외과에 가야 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림프진이나 임파선 문제가 호흡을 불편하게 근데 림프진이나 임파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통로 쪽에 임파선이나 림프절이 부을 정도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데 뭐 말씀하시는 림프진이나 임파선이 호흡기 어느 쪽에 부풀어져 있는지가 문제겠지만 대표적인 림프절 그 임파선 계통의 문제로 호흡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편도입니다. 편도는 림프절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임파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편도선이라는 곳은.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편도선 같은 경우에는 인제 호흡을 불편하게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임파선이나 림프절이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림프절이나 임파선이 뭐 폐 쪽에 있는 건지 뭐 기도 폐 쪽에 있는 건지 뭐 기관지 쪽에 있는 건지 뭐 어디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건 이비인후과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호흡기 내과를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림프진의 임파선이 어디에 있는 문제냐에 따라서 가시는 병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김세웅 님, 평택 또또 오빠님이라고 하시네요. 부비동염 약물 치료가 가능하냐고 하시는데요. 부비동염의 약은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약물 치료입니다. 모든 부비동염은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음부터 수술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일부에 한해서 어 수술 같은 치료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뭐 수술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비동염은 대부분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 급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 뭐 짧게 먹으면 일 주일, 길게 먹으면 2 주, 좀 더 길게 먹으면 6 주까지도 먹기도 하지만 보통 대략 한 2주 정도 약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넉넉하게. 카린 님. 아까 질문을 하신 분 같은데요.
좌측 코는 완전 똑바르게 펴져 있고요. 우측 코는 안쪽이 휘었어요. 근데 숨 쉴 때도 우측 호흡은 깊게 안 되고 오른쪽은 아무리 풀어도 확실히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어 보통 인제 한쪽 코가 휘어 있으면 그 휘어 있는 그 좁은 쪽에 콧구멍은 좁아서 인제 숨을 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코뼈가 휘었다는 건 여러분이 인제 좌측 코는 펴져 있고 오른쪽은 안 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콧구멍에 이렇게 있으면 코 가운데 칸막이뼈가 정가운데 이 콧구멍 전체가 100 이라고 하면 가운데 칸막이뼈가 딱 정가운데 있게 되면 왼쪽이 50 오른쪽이 50, 50 평, 50 평을 나눠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라서 코뼈가 휜다는 뜻은 가운데 안 있고 이게 한쪽을 치우치게 되죠. 그러면 50 평, 50 평을 써야 되는데 한쪽은 80 평을 쓰고 한쪽은 20 평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님 같은 경우에는 코뼈가 오른쪽으로 휘어 가지고 왼쪽은 넓어서 80 평을 쓰고 오른쪽은 좁아서 20 평을 쓴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콧구멍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80 평을 쓰니까 숨쉬기가 굉장히 편하게 될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 평밖에 안 되니까 숨쉬기가 힘들 거란 말이죠. 아마 그걸 수술을 하셨겠죠. 수술을 해서 코뼈를 2번이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옮겨주는 수술을 했을 텐데 그게 앞쪽은 가운데로 잘 왔는데 뒤쪽 뼈가 완전히 안 와서 막힌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 그렇게 호흡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 왜 드물다. 왜냐하면 2번이나 수술을 했으면 앞쪽이 잘 펴져 있고 한다 그러면 숨 쉬는데 그러니까 좌측이 충분히 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숨 쉬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그거를 굳이 수술을 그러니까 코뼈 수술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나중에는 정말 그 인제 코가 환자가 막힌다고 자꾸 수술을 하다 보면 코 안에 점막들이 남아나지를 않아서 코는 뚫려 있는데 막힌다고 하는 그런 마른 코 증후군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리 님은 3번째 수술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다니엘라 님, 가끔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데 괜찮은 거죠? 건지요? 예,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게 후비루라는 건데요. 후비루는 인제 뭐 흔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콧물은 계속해서 목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에서 하루에 2 리터 이상 인제 분비물이 생기는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수증기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콧물을 풀어서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2 리터가 다 만들어진 게 없어지려면 호흡으로도 없어지고 수증기로도 없어지고 풀어서도 없어지고 그리고 코를 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일정한 속도로 아주 일정하게 조금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도 보세요. 입 안에 인제 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침이 많이 고여 있다. 입이 텁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 입 안에 있는 침의 농도나 이런 이 뭐죠? 찰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점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침이 많이 고이거나 뭐 해도 별로 불편한 걸 못 느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건조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물을 못 마시다 보면 굉장히 입안이 텁텁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침의 농도가 아주 어 점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할 때 막 삼키기가 힘들고 입이 텁텁해서 자기도 모르게 뭘 찾아요? 물을 찾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목 뒤로 가끔 넘어가는 걸 느끼는 건 어떤 경우가 하면 코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콧물이 넘어가는 속도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콧물이 넘어가는 게 우리가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가 자꾸 목으로 넘어가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너무나 자주 그런 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콧물이 너무 많이 생성됐다든가 아니면 코에 염증이 생겨서 점도가 높은 콧물이 만들어졌다든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냥 뭐 건조한 것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그런 게 생기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가 넘어가는 걸 일시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뿐이지 그거에 뭐 기침을 유발하거나 뭐 누런 코를 만들어내고 냄새를 안 나게 하고 뭐 아주 지저분한 것 때문에 뭐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해피라이프님, "기지가 너무 많아서 기가 막막하게 되는 것 같다. 너무 불편해서 이비인후과 가려고 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도 기지 제거가 이비인후과에서 기지 제거가 가능하지 어디서 기지 제거를 하시겠습니까? 미장원을 가시겠습니까? 이발소를 가시겠습니까? 그런 데 가셔서 기지 제거하다가 큰일 나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하셔도 됩니다. 의사들이 싫어하지 않냐고요? 뭐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귀지 제거 저는 귀지 제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귀지 제거를 하면 저는 아주 좀 뭔가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뭐 다른 병은 좀 고친다고 하는 느낌은 없지만 귀지 제거를 하고 나면 환자들이 확실하게 편해지는 것 같으니까 뭔가 제가 확실하게 뭔가 어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귀지 제거하는 걸 좋아합니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귀 바로 옆에 있어서 귀 소리를 막고 있는 느낌이 있다 그러죠. 예, 깊숙이 있는 걸 집에서 뺄 수는 없어요. 저도 제 귀지를 제가 못 빼요. 아무리 제가 뭐 재주가 좋아도 제 귀지를 제가 못 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귀지를 빼려면은 인제 저도 다른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이제 빼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귀지는 굳이 자기가 귀를 파지 않는 이상은 귀지를 제거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부스러기로 이렇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귀지가 안에 막히는 사람들은 주로 귀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밀어 넣는 사람들은 귀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피 님. 낮에는 못 느끼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오른쪽 귀에서 아주 작게 삐 소리가 난다.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이게 이명이라는 건데요. 낮에는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 소리가 주변에 잡음이 많습니다. 생활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집중하는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삐 소리 자체가 우리가 이걸 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명은 그 주변에 잡음이 없고 조용한 환경에서 인제 잘 들리거든요. 해피 님이 나이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해피 님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60대 이상이다. 뭐 70 세, 80 세다. 이명이 난다. 이건 뭐 자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20-30 대다. 20-30 대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요거는 쪼끔 문제가 있습니다. 청력 검사하고 치료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력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청력하고 연관이 돼 있나 없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으셨는데요.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이게 1년 이상, 2년 이상 됐다 그러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모든 병은 때가 있죠. 모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때라는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치료나 병 같은 경우에야말로 진짜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때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처음 나기 시작한 게 언제냐, 언제부터 이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 년, 10년 됐다. 왜 갑자기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먹으면 뿅 낫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번 나이가 젊으시다면 뭐 젊고 늙고를 떠나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를 느낄 정도면은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하고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람단 님. 왼쪽 귀 밑에 있는 림플줄과 왼쪽 턱이 꺾이는 곳 여기 안면부 임파선 왼쪽 승모근 상부를 누르면 아플 때가 많다. 코가 막히는 게 림프나 임파선 문제인지 하고 싶은데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확인이 어렵겠죠? 코가 막히는 게 이쪽에 있는 임파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면부 임파선이나 왼쪽 턱이 꺾이는 곳의 임파선은 대부분 치과적인 문제, 이빨이나 이쪽에 염증이 있을 때 잇몸, 이빨 쪽에 염증이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이 침샘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 체크하셔서 이게 단순히 임파선인지 침샘에 있는 뭐 나쁜 게 있는 건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비인후과 가셔도 되고 일반외과 가셔도 되고 가정의학과 가셔도 되는데 일단 요 턱이 꺾이는 곳 요게 있는 게 환자분이 말하는 임파선인지 아니면 침샘이나 이런 데 생기는 뭐 종양인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승모근 상부를 누르면 어디가 아프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아프시다는 건지 아니면 누른 자리가 아프시다는 건지 그건 제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코가 막히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코하고는 여기에 누르면 아픈 거랑 코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파샤 님. 요즘도 주위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견되고 하네요. 균들이 아직도 잘 살아있나 봐요. 그리 놀래키더니 이제는 위세가 많이 꺾인 녀석들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항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 환자가 어 지금은 독감이 메인 이슈입니다. 메인 이슈인데 작년에 이맘때는 코로나가 메인이었죠. 이 작년 올 여름에 7-8 월에 코로나 역시 많았죠. 작년 7-8 월에도 코로나가 많았습니다. 그런 추세를 본다면 저는 뭐 제가 지금 독감 유행하고 있는 게 앞으로 한 2-3주 갈 거거든요. 2-3 주는 그 독감의 위세가 2-3주 동안 갈 겁니다. 근데 그 2-3주 A형 독감이 위세가 지나면 인제 그다음에 B형 독감의 차례가 오거든요. 대부분 바이러스들은 대장 바이러스가 오고 그다음 밑에 떨거지들이 좀 따라옵니다. B형, A형 대장이 오고 B형이 오고 그다음에 다른 감기 바이러스들이 좀 같이 이렇게 쫓아오죠. 그래서 아마 한 1-2 월까지는 감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과연 여기서 인제 코로나가 끝날 거냐? 지금도 가끔 코로나 환자들은 독감 환자들 사이에 끼어서 오거든요. 열이 많이 나고 하는데 검사를 해 봤더니 독감이 아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보면 어 코로나인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몇 명 정도 되나 하면 지금 코로나 환자가 주에 한 2-3명 정도가 병원에 오거든요. 한 주에 2-3 명. 하루에가 아니고. 간혹 있단 말이죠. 지금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지만 이게 물러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사이클을 보면 1월 중순 넘어서나 2 월, 3 월에 언젠가 한번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한번 또 올라오는 날이 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옛날만큼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유행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특히 지금 마스크 잘 쓰셔야 됩니다. 독감 너무 많습니다. 독감 그리고 진짜 아픕니다 독감. 여러분 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치료해야 될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십시오. 황의식 님, 겨울철 외부에서는 콧물이 흐르는 것은 감기인가요? 아, 우리가 인제 감기라고 하는 건 호흡기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라고 하면 인제 코부터 인제 우리가 호흡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에서부터 염증이 생긴 거의 그 시작이 뭐로 알 수 있냐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는 거잖아요. 재채기 하고 콧물 나고 코 막히는 거. 그럼 이게 반드시 감기 외부 바이러스 감기에 의해서만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코가 막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찬 공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눈이 시리면 눈물이 나잖아요. 꼭 눈병이 있어야 눈물이 나는 게 아닌 것처럼. 왜냐면 눈물이 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아폴로 눈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눈물은 어떨 때 납니까? 눈이 시리고 눈에 뭐 먼지가 들어가고 하면 눈물이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갑자기 찬 공기가 들어오고 너무 찬 공기를 들이마신다든가 아니면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로 오면 코가 일시적으로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기라고 하진 않죠. 근데 인제 감기라고 한다면은 인제 콧물하고 같이 처음에는 콧물이 나는데 좀 있다가 목도 아프고 뭐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감기를 의심해 봐야 되지만 순수하게 콧물만 난다. 코만 막힌다. 이럴 때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리안 님, 콧물 석션은 주황색 라텍스로 된 석션기가 좋은가요? 이분해학과에 쓰는 일자로 된 스텐 석션은 상부까지 석션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콧물 석션을 어디 집에서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집에서 하고 싶은데 라텍스로 된 석션기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집에서 하신다면 당연히 라텍스 석션기를 쓰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그 이비인후과에 쓰는 석션 그 스텐 석션 같은 경우에는 코 안을 보지 않고 그냥 블라인드로 했다가는 피가 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비인후과에서 저희들은 인제 석션을 할 때 환자분 비경으로 코 안을 보고 그 안에 콧물 있는 걸 구석구석까지 빼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빼기도 하기 때문에 보면서 하는 거니까 안전할 수 있지만 인제 블라인드로 보지 않고 그냥 쑤셔 넣는 경우에는 이런 딱딱한 석션은 코 안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주황색 라텍스 같은 걸 석션을 쓰시면 좋긴 하겠지만 저게 굉장히 두껍고 굵잖아요. 그래서 코가 막혀 있을 때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집에서 저걸 넣어서 석션을 해야 될 정도로 코가 문제가 되신다 그러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집에서 하시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집에서 저걸로 석션을 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싫다고 할 것 같아요. 홀리 해피 님.
가끔씩 귀 안쪽이 너무 가려워서 면봉으로 귀를 파는데도 가려울 때가 있다. 그냥 건조하거나 알러지일까요? 예. 뭐 면봉으로 귀가 가려워서 파면 팔수록 더 가려워지죠. 팔 때는 아주 즐겁게 팔 수 있고 파고 나면 시원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뭐 좀 지나면 다시 또 가려워지겠죠. 보통 그 가려움 원인이 일시적인 가려움 mil증이 있다가 면봉으로 귀를 파면서 스크래치가 나고 뭐 또 진물이 나고 딱지가 나고 염증이 돼서 인제 웨이도염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가려울 때 귀를 파면 팔수록 문제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한번 딱 파서 가려운 게 바로 없어지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파면 계속 파게 되니까 그게 버릇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웨이도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건조하거나 알러지 이런 자꾸 병명을 찾지 마시고 그걸 뭐 집에서 '아 이게 알러지일까? 뭐 건조해서 이럴까?' 이렇게 찾지 마시고 가려우시면 일단 병원을 가셔서 한 번만 치료를 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같은 때 병원 가는 건 제가 좀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그 뭐지 독감 환자도 많고 하는데 귀 때문에 갔다가 또 괜히 불편하시 환자도 많고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뭐 좀 병원 가기가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쪼끔 감기 독감 환자 좀 줄어들면 한번 가셔서 그 사이엔 깁하지 마시고 아니면 좀 오후 마칠 때나 아침 일찍이나 하셔서 환자분들 없을 때 가셔서 아니면 주말 같은 때 병원 가셔 가지고 한번 귀를 체크를 해 보십시오. 아 카린 님 아까 질문 주신 또 카린 님이죠. 비중경은 강원 내부 충격이 없으면 휠 일이 없나요? 휠 일이 없습니다. 비중경은 외부 충격 때문에 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근데 이럴 때도 있습니다. 비중격이라는 게 코 칸막이뼈 연골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때려서만 꼭 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는 코가 굉장히 물렁물렁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인제 엄마 자궁 안에서 우리가 출산을 하면서도 코뼈가 휘일 수 있습니다. 예? 출산을 하면서도 코가 막 이렇게 얼굴이 그 분만을 하는 도중에 얼굴이 찌그러지게 하잖아요. 그때도 휠 수 있고 어릴 때 엎드려 자다가 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어릴 때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핸드폰 보다가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디 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친구 머리에 콱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코를 한번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미세하게 계속 코 비중격은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 명이 7 명이 코뼈가 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 10명 중에 7 명이 적은 거냐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뼈가 아닌 사람이 더 적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코뼈는 쉽게 손상이 생깁니다. 약간의 충격으로 해서도 잘 휘어 버리죠. 그래서 비중격 수술을 1 년간은 편했는데 어느 순간 호흡도 불편해 안정코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축 현상 때문에 점점 구축 현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비중격은. 아마 카린 님이 비중격 수술을 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뭐 실리콘을 넣거나 다른 코 성형을 같이 했다 그러면 모를까. 그냥 순수 비중격 수술만 해서 구축 현상이나 이런 게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럼에이 님 "6년 이상 웨이도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웨이도염은 6 년이 아니고 거의 30-40년 평균 유병 기간이 그렇습니다. 웨이도염은 2-3년 만에 낫는 병이 아니죠. 웨이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시작을 18, 19에 해서 60, 70 까지 웨이도염 때문에 병원에 다닙니다. 저희 병원 제가 이 병원을 지금 자리에서 병원을 한 게 2022 년? 2022 년도 2002 년이니까 지금 22 년째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뭐 2000 년도에 부터 2002 년도 2 년은 다른 데서 병원을 하다가 제가 이 서울 여기 2022 년 2002 년도부터 병원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웨이도염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지금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파지 마라. 귀를 손대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한테 농담으로 그랬죠. "지금처럼 계속 귀를 파시면 앞으로 10 년, 20년 뒤에도 저한테 치료받고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오십니다. 지금도 귀를 파십니다. 예 그걸 못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도염은 귀를 파고 만지는 걸 멈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료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웨이도염을 치료하시는 분은 진짜 아파 죽겠다고 하고 가려워 죽겠다고 할 때만 병원에 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가 좀 잘 되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면 병원에 안 가죠. 그래서 진물이 나거나 귀가 안 좋은 초기에는 절대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참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귀를 만지고 있다가
진짜 도저히 안 될 때 이렇게 해도 가렵고 저렇게 해도 진물이 나고 막 고름이 나고 이럴 때 돼서야 병원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좀 좋아졌다가 약간이라도 나빠질 때 바로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하고 하시면 이게 빨리 치료가 될 확률이 높은데 어 치료를 하고 나서 나빠지기를 기다려서 더 이상 못 견딜 정도가 돼야 다시 병원에 오기 때문에 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의 입장에서는 1년 365일 중에 병원에 한 2번 3번 가는 그때 고주일 있는 고 한 1-2주 잠만 멀쩡하고 나머지 350일 동안은 귀가 진물이 나고 가려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귀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50일 정도는 괜찮고 1 년에 한 15일 정도만 귀에 진물이 나면 차츰차츰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예. 웨이드형의 치료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나빠지자마자 바로 치료하십시오. 나빠지자 바로. 예 이게 진물 나자마자 바로바로 치료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귀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자 해열진 님 해열 진통제 두 가지를 같이 먹어도 되나요? 예. 두 가지라고 말한 건 아마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계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엔 독감 환자들한테는 두 가지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순수 해열 작용만 하죠. 열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진통 효과는 없어요. 브루펜 같은 경우는 진통 효과가 좋죠. 진통 해열 효과는 떨어지지만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감이나 코로나나 뭐 이런 호흡기 감염 중에 뭐 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제 브루펜 같은 것들이 쪼끔 도움이 되고 고열이 난다 그러면 인제 타이레놀이 도움이 되죠. 근데 고열도 나고 몸살도 있고 목도 아프다 이럴 때는 인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먹기도 합니다. 다만 두 가지는 쪼끔 기전이 다릅니다. 하나는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하나는 신장을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사람,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각각 먹어서는 안 되는 진통제가 따로 해열제가 따로 있는 거죠.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타이레놀을 먹는 게 좋고 반대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브루펜 계통의 해열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건 인제 병원에서 인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고걸 고려해서 약을 처방을 해 드릴 겁니다. 박선아 님. 남편이 코를 많이 고친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이유가? 그러니까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보통 인제 50대 이후에는 코를 남편분만 고시는 게 아닐 겁니다. 여자분들도 다 곱니다. 아내분도 곱니다. 나이가 들면 50-60 대로 넘어가면 우리 피부가 이렇게 처지죠. 이것처럼 목젖이나 구강 내 조직들이 축축 처지기 때문에 코를 많이 골게 됩니다. 남녀 할 거 없이 나이가 들면 코를 곱니다. 코만 고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도 생깁니다. 자다가 숨이 먹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마른데도 코를 곤다 그러면 코뼈가 휘어 있거나 편도가 크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목이 두껍고 좀 이렇게 과체중이시다. 그런 분이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런 병 같은 경우에는 그 체중 조절하고 이런 게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에도 뭐 편도가 크다든가 코가 막힌다든가 비염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를 많이 골 수 있지만 크게 나눠 보시면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오리온 고래밥님. 광고 중에 코에 무슨 약을 넣었더니 콧물이 한 바가지가 나고 비염이 났다. 이런 광고는 다 사기인가요? 뭐 심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코에 콧 약을 넣어 가지고 콧물이 한 바가지가 나오고 비염이 나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모든 비염 환자는 다 나을 거예요 앞으로. 그 약이 우리나라에서 만 나타날 팔리고 있고 그걸 굳이 광고를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좋은 약이 있다면 그게 광고를 해야 팔릴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모든 비염 환자들이 그 약만 쓰면 비염이 다 나을 텐데 더 이상 비염이 없는 전 세계에 비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뭐 노벨 의학상 뭐 전 세계의 비염을 없애는 거니까 그걸 만든 사람은 제가 보기엔 뭐 일론 머스크보다 뭐 도널드 트럼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일지 아닌 사기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런 말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큐리안 님. 면봉으로 귀는 아예 파면 안 되는가요? 뭐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귀 입구 쪽에 뭐 이렇게 뭐 좀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 귀 입구 쪽을 좀 닦고 싶다 이런 건 하실 수 있지만 귀 안쪽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면봉을 넣었을 때 귀 안에서 스극스극 소리가 나는 그 안쪽은 안 파시는 게 좋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딱 제 이 집게 손가락으로 닦을 수 있는 곳만 닦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깊게 넣어서 파는 그 쪽부터는 귀에 상처를 주거나 그 귀지가 밀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면봉을 쓰시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면봉이 끝이 아 주일에 한 2명 정도는 면봉으로 귀를 파다가 그 면봉 큐티클 있잖아요. 그 끝 솜이 귀 안에 들어간 채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어떤가 하면 그게 한 달 몇 개월째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귀가 이상하다고 해서 오셨는데 보면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빼보면 그게 아주 오래된 면봉이 귀의 벽에 이렇게 눌러붙어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눌러붙어 있는 게 피부 쪽하고 이렇게 막 붙어 가지고 그걸 떼면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끈을 굳이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면봉으로 귀를 파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꼭 뭐 파야 된다. 아니면 뭐 진짜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겠지만 뭐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라 킴 님. 어 항생제는 최장 언제까지 복용이 가능한가요? 당뇨 고지혈증 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요? 자, 항생제마다 다릅니다. 항생제를 쓰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항생제를 쓰는 건 항생제를 쓴다는 건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세균이 뭐 코에 있는 축농증의 세균을 죽이느냐, 목에 있는 어 목에 있는 박테리아를 없애고 어떤 세균을 죽이느냐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에 따라서 항생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췌장 언제까지 복용 가능하냐? 그건 항생제마다 다릅니다. 어떤 항생제는 열흘 이상 먹으면 안 되는 항생제도 있고요. 어떤 항생제는 오히려 얼마 이상 반드시 먹어 줘야 되는 항생제도 있을 거고 그 약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나 고지혈증 약과 같이 대부분의 항생제는 크게 뭐 특별한 약을 제외하고는 당뇨나 고지혈증 약과 같이 평소에 먹는 약하고 먹는데 크게 문제되는 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드셔도 되고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최장 기간이 언제까지 복용이 가능한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스마트 님. 비기중격 망곡증, 휜 코는 꼭 수술해야 하나요? 코골이가 있긴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체 환자 중에 10명 중에 7 명이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 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다 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코뼈가 휘어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7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다면 3,500만 이 코뼈가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전국의 이비인후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 새벽 6 시부터 밤 12 시까지 계속 코뼈만 수술해야 돼요. 그래도 3,500만 명을 전국에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다 해도 그 수술을 다 못합니다. 1년 365일 아침 9 시부터 밤 12 시까지 코뼈 수술만 다 해도 3,500만 명 수술을 못 해요. 그 말은 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수술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중격 망곡증을 수술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코로 숨쉬기가 힘들다, 호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코골이도 해당이 됩니다. 심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코뼈가 휘어서 코로 숨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뼈 수술, 휜 코를 수술을 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코뼈가 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비인후과나 병원에 한번 갔더니 의사가 갑자기 코를 한번 보더니 "코뼈가 휘어 있네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코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또 의사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또 휘어 있는 걸 휘어 있다고 말을 안 해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뼈가 휘어 있으니까 불편하거나 힘드시면 치료를 받거나 좀 코를 관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건 수술, 코뼈 휘는 걸 바로잡고 '내 코뼈가 휘어서 내가 코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라는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거에 사로잡히는 순간 코를 계속 수술을 해야 되거나 코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 그런 쪽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예. 아무쪼록 남은 연말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올 한 해 마무리들 잘 하시고 뭐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주변에 독감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웬만하면 뭐 이렇게 막 너무 남은 연말 너무 술자리나 이런 데 어 너무 이렇게 많이 가셔 가지고 뭐 이렇게 감기 걸린 사람, 독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 집에서 좀 쉬시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독감이 많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어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넷째 주 금요일, 목요일이 아니고 제가 인제 다음 내년부터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렇고 올 한 해 동안 많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